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만 사들이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미국의 3월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LG전자가 오늘 오전에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부진을 겪어온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AS 등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식당 출입 명부에 한 사람의 이름만 남긴 후에 이외 몇 명이라고 적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 이자 비용 증가 등 전 사회적인 충격파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오전 중에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03% 내린 3,111.9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외국인이 46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이 91만 6천 명 증가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1.7% 선으로 웃돌았는데요. 그 여파로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07% 내린 969.38에 거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오전 내린 1,127원 45전입니다. 더불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 수요일 1분기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0.24%, LG전자 1.26%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LG전자는 이사회를 통해 스마트폰 사업 부분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기대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포스코도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4.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2분기에는 반도체 가격 반등이 예상되면서 2.13% 오르고 있습니다. 또 조선 3사의 1분기 수주량이 지난해 10배를 달성하면서 조선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3%대, 대우조선해양 1%대 강세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LG전자가 오늘 오전에 이사회를 열고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역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그동안은 소문만 무성했는데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언제부터 중단이 되는 거죠? 네, LG전자는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7월 31일부터 스마트폰 사업 부문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는 권영수 부회장과 권봉석 사장, 배두용 부사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의 경쟁 심화와 지속적인 사업 부진, 그리고 핵심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26년 만에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고용 문제와도 사실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요. 기존의 모바일 사업부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에 있던 인력을 주력 사업인 전장 사업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단기적으로는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적자 사업을 정리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LG전자 휴대폰 쓰시는 고객들도 많고 또 걱정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서비스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LG전자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존 고객들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사업자를 비롯한 거래처와 약속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는 휴대전화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지만 모바일 관련 기술은 계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고기술 책임자 중심으로 6G 이동통신과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 개발은 이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네, 귀 기울여서 들으실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또 부과됩니까? 네,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본 방역 수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새 지침으로 기존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고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출입 명부를 전원 작성토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로 미술관이나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에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출입 명부 작성 시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이 작성하고 외 몇 명이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전원 작성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작성하지 않은 사람당 최대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거로워도 꼼꼼히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73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줄곧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일 뿐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지역 발생 449명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173명으로 40%에 육박해 확산세가 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정하기 힘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단 감염과 일상 감염이 늘고 있어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255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연간 수익률은 2%대에 여전히 그쳤습니다. 이 소식도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1년 전보다 비교하면 규모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25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 증가, 또 세대 혜택을 위한 근로자의 납입 증가 영향으로 퇴직연금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제도 유형별로 보면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이 153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60%를 넘게 차지했고요.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이 67조 2천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이 34조 4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규모 자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수익률은 여전히 좀 높지가 않죠. 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2.58%로 1년 전보다 0.33%포인트 올랐는데요. 최근 5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1.85%였습니다. 제도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확정급여형이 1.91%, 확정기여형 IRP 특례가 3.47%, 개인형 퇴직연금 이 IRP는 3.84%로 확정기여형과 IRP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상품 유형별로는 원리금 보장형이 1.68%, 실적 배당형은 10.67%로 수익률 격차가 커졌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와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건데요.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가계부채 부담 얼마나 커졌습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인 63.7%는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증가 속도도 가파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오히려 0.9%포인트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부채가 부실화될 위험도 더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가운데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8%로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 3.2%, 프랑스 2.3%, 영국 12.9% 등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단기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유동성 부족으로 가계가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부채 위험도를 보여주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우리나라의 경우 47.2%로 주요국보다 높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세연구원 측은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 기업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긴축 경영에 나선 결과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상장 기업들이 작년에 코로나 충격에도 좀 웃픈 이유로 비교적 선방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97개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순이익은 63조 4,533억 원으로 전년보다 18.15%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107조 4,072억 원으로 3.2% 증가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1,961조 763억 원으로 3.7% 줄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의 12.08%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3%, 6.41%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9년보다 1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유도 짚어보죠.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긴축 경영을 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보다는 비용 절감,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 마진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코로나19는 업종별 실적 차별화를 낳았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음식료품, 의료정밀, 의약품, 전기전자 등 7개 업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계, 화학, 운수장비, 철강금속 등 8개 업종은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올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이 모두 5,089명의 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39% 감소한 규모로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심화하자 공공기관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억눌렸던 소비가 올 3월에 들어서면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주요 백화점의 지난달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백화점들 매출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네, 국내 주요 백화점 지난달 매출이 지난 2019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19 발생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많게는 30%까지 늘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롯데백화점이 10%, 현대백화점은 18%, 신세계백화점이 29%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지난해와 비교하면 많게는 80% 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난 2월 백화점 판매가 33% 넘게 늘면서 전달과 비교했을 때 2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이번에 한꺼번에 좀 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명 보복 소비 양상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비가 쏟아졌음에도 서울 일부 백화점 명품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백신 접종 시작 그리고 날씨가 풀리는 것과 맞물리며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고가품 위주로 취급하는 만큼 여행을 떠나지 못해 아쉬워하는 소비자들의 쇼핑 수요가 몰린 영향도 겹쳤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 말 여의도에 서울권 최대 규모 백화점인 더현대서울이 들어서면서 소비 심리에 불을 지핀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와 현대, 신세계 3대 백화점이 이달 봄 정기 세일에 나서면서 한동안 소비 심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 등 GS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GS계열사 어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은 현재 GS칼텍스와 GSITM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 조사관 10여 명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S그룹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2005년 별도그룹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 GS칼텍스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GS그룹과 다른 계열사들로 현장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뭡니까? 네, GSITM은 2006년 설립된 GS그룹의 시스템 통합 IT 계열사인데요.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전인 3년 전까지는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과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GS칼텍스와 GSITM 사이에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GS 계열사들이 GSITM에 일감을 몰아줘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현장 조사 당시 GS칼텍스와 GSITM 간 거래 현황과 거래 비용 등에 관한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김정인입니다. 호텔신라가 중견 면세점인 동아 면세점 측에 주식 매입 대금을 달라면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8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못 받아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선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호텔신라가 동아면세점 최대 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주식 매입 대금과 관련 이자 등을 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호텔신라는 2013년 이 동아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 주고 매입했는데요. 당시 계약 내용엔 이 3년 뒤인 2016년 호텔신라가 이 지분을 김 회장에게 되팔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 회장이 이 지분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2017년도 4월에 이자까지 합쳐서 788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작년 6월 1심에선 호텔신라 승소, 1일 2심에선 김 회장 승소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면 김 회장이 3년 뒤에는 주식을 되사지는 않았는데 김 회장의 손을 여전히 들어줬다는 말이죠. 네, 1심과 달리 2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와 맺은 주식 매매 계약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19.9% 지분을 팔면서 3년 뒤에 되사지 못하면 지분 30.2%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김 회장은 이 계약에 따라서 추가 지분을 내놓겠다고 한 건데 호텔신라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2심은 김 회장이 19.9%를 재매입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로 추가 지분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약정상 호텔신라가 그 이상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호텔신라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자금난에 돈을 못 갚겠다고 한 건데 1심, 2심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온 만큼 이 판결문을 받아보고 추가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회사 중 한 곳으로 풀무원 식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7년여 전에 인수한 일본 계열사 아사히코만 생각을 하면 고민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밑빠진 독신세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여기가 어떤 회사고 풀무원 식품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그동안 얼마나 한 거죠? 네, 아사히코는 2014년 풀무원 식품이 인수한 일본 상위권 두부업체입니다. 풀무원 식품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두부와 유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풀무원 식품은 앞서 2018년에도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아사히코에 대해 39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도 아사히코가 실시한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해 10억엔, 우리 돈으로 109억 원을 투자했고 지분율은 기존 56.51%에서 61.16%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금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아사히코가 인수 이후 만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코는 지난해 매출 1,267억 원, 순손실 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순손실은 552억 원입니다. 2018년엔 아사히코의 외식업 자회사였던 경아와 물류자회사인 아사히 물류를 각각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부채 규모를 200억 원 가까이 줄이기도 했습니다. 풀무원 식품은 아사히코를 통해서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신규 사업인 면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들도 연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각 은행마다의 직원 평균 연봉과 또 생산성 등이 뚜렷이 갈렸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지난해 직원들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던 은행은 어딜까요? 네, KB국민은행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 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평균 급여 7천만 원의 하나은행이 차지했는데요.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의 연봉이 1억 100만 원으로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는 국민은행에 1위 자리를 내준 셈입니다.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9,600만 원, 9,500만 원으로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대 은행의 평균 급여는 9,8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으면 그만큼 생산성도 높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직원 생산성 1위는 하나은행이 차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직원 한 명당 2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위는 2억 1,900만 원의 생산성을 낸 신한은행이 차지했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국민은행의 생산성은 세 번째인 2억 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어 1억 8,800만 원의 NH농협과 1억 5,300만 원의 우리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평균 급여 자체는 높아지긴 했는데 또 일자리 수는 그만큼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지점 등은 전년보다 236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전년보다 1,300개 넘게 감소했습니다. 신규 채용 역시 크게 위축됐는데요. 지난해 1,300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했습니다. 2,300명이 넘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와 모바일 등 온라인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점포와 일자리 등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삼성카드가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는데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카드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 3억 3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2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런 겁니까? 네, 통상 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마케팅 이용 목적과 이용 권유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지난 2018년 이런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800건이 넘는 문자를 보냈고요. 또 이용 권유 방법 가운데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여 명의 정보도 이용해서 4만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사는 신용 정보를 가진 사람의 별도 동의가 없으면 개인 신용 정보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데 이용하면 안 되는데요. 삼성카드는 이를 위반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단일 항목 하나로 3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받았다 이런 걸까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는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재무성과와 연동해서 평가하면 안 되는데요. 삼성카드는 이를 어겼고요. 또 회사 임원이 다른 금융사 임원을 겸직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 2,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죠. 페이스북에서 5억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이용자의 수는 12만여 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페이스북 유저들의 경우에는 또 한 번 가슴철렁한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게 잘 알려진 온라인 게시판에 사실상 무료로 공개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와 거주지, 생일, 직업, 이메일 주소가 포함됐는데요. 다행히 계정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유출된 정보의 일부를 알려진 페이스북 이용자와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5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는 100여 개 나라에서 유출됐는데요. 한국 이용자는 12만 명 넘게 포함됐습니다. 나라별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미국으로 3,200만 명이 넘습니다. 보안 논란이 또다시 또 한 번 또 커질 것 같은데 페이스북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보도가 나간 직후 페이스북은 해당 개인정보는 지난 2019년 8월에 유출된 것으로 당시 보안 취약점을 찾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가 충분히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페이스북의 보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6년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가 무단으로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소셜미디어 보안 수준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14억 달러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3월 말 밝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461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월 말보다 14억 3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중국의 전기차 기업 니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합니다. 한국타이어는 오늘 니오의 순수 전기 SUV 모델인 ES6와 EC6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급될 타이어는 벤투스 S1 에보2 SUV로 고강성 비드 필러를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쾌적한데요. 서울도 현재 대기질 모두 깨끗합니다. 특히 전농 1동과 마장동, 청량리동은 서울 중에서도 가장 쾌적한 공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목일인 오늘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 해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종일 공기까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WHO와 환경부는 오전까지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보통 단계를 보인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종일 실내 환기하기 적절하겠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생활 방역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